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관리했던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돼 검찰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빼돌려서 서울 도곡동 안보전략연구원 안에 호화 거처를 마련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가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결제한 2012년 총선 대비 작전 지침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당시 김 전 장관이 이를 방해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자 자유한국당 등은 국가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까지 병행할 경우 폐해 때문에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신형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추진체에 2개의 엔진을 탑재해서 추력을 높이는 등 진전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개의 바퀴축이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도 새로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물주입을 할 당시 가한 수압이 안반을 파쇄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시추 과정에서 파이프가 절단된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전담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 건 6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썼던 저금리 기조를 끝내겠다는 건데 여전히 불안한 내수 경기와 대출금리 상승은 부담 요인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 발리섬 화산 분화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투입한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발리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항공권이나 숙박업소 취소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용선 수십 가닥이 거미줄처럼 뻗쳐 있습니다. 그중에 잘려나간 선들은 이렇게 바닥에까지 닿을 정도인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공중선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살펴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JTBC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 20억여 원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못지않게 국정원의 특활비 유용이 심각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위장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종 여론 조작을 위한 자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됐습니다. 원 전 원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200만 달러 역시 이 위장 사업자를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이 위장 사업자를 통한 수상한 돈의 흐름, 즉 특활비 유용의 흔적을 좇고 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관리한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차명 계좌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댓글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은 실제 위장 사업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댓글 운영비를 유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관리했던 위장 사업자 명의의 계좌는 여러 개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의 위장 계좌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 공작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금융 계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핵심은 해당 계좌들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했거나 국정원의 불법 공작들이 더 확인될 수 있어 수사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2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국정원의 위장 사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에서 거액을 빼돌려서 안보전략연구원에 호화로운 거처를 마련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1년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 내곡동 관저가 아닌 국정원 소유의 도곡동 건물을 개조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공사업체도 직접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10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바로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소유의 안보전략연구원 건물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 약 1년 동안 꼭대기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823제곱미터, 약 250평의 사실상의 펜트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1층에서 펜트하우스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도 설치됐는데 공사비만 약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이 모두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돼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최근 공사비가 모두 특수활동비로 우선 현금 지급된 뒤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사업체는 원 전 원장이 직접 골랐고 공사 과정은 원 전 원장의 아내 이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1년 원 전 원장이 내곡동 관저를 두고 보안이 취약한 도곡동 건물에 머무른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임시 관저로 썼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펜트하우스는 원 전 원장 부인이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사적 공간이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4년 철거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위장사업자 계좌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원세훈 전 원장이 2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는데 예. 바로 이 위장사업자가 동원이 됐다는 그런 혐의죠.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국정원이 위장사업자 명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를 꺼내서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거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센터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200만 달러, 약 20억 원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확하게는 그중에서도 해외 공작비였습니다. 예. 위장사업자를 통했는데 연구원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세탁하는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요, 이 전략연구원 관계자들은 이 검찰에 200만 달러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원도 모르게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당시 기조실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였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국정원의 위장 사업자 명의 계좌 이게 더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댓글부대 운영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꽤 많은 양의 위장사업자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예. 검찰은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추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사에서 이렇게 이 국정원 관련 계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면 원 전 원장의 200만 달러 외에 예.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단서, 더 이용했을 그 예. 단서 예. 이것도 혹시 나오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예. 일단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각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적 유용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경우 특수공작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계좌 추적도 수사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위장 사업자라는 게 이제 약간의 기시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과거에 안풍 사건 때도 바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2001년 검찰은 이른바 안풍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신한국당에 1,197억 원을 지원한 혐의였는데요. 당시 안기부가 세기문화사, 국제홍보문화사, 그리고 일신문예진흥회 또 동진문화연구소란 위장사업자 명의 계좌로 돈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법원은 안기부가 관리한 계좌는 맞지만 모두 안기부 예산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안풍 사건 이후에 16년 만에 국정원의 위장사업자 명의 계좌가 또 수면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추가로 드러난 것이 원 전 원장 부인이 사적으로 쓰는 건물, 예. 그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10억 원. 예.
이것도 뭡니까 국정원의 공작비에서 썼다면서요? 그렇죠. 해외 공작비였는데요. 예. 일단 국정원이 소유한 서울 도곡동의 건물입니다.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국정원이 공작비 10억 원을 써서 최상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고가의 집기를 넣은 정황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예. 이곳은 원 전 원장의 부인이요. 사교 모임을 하는데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간이? 예. 그래서 예. 현재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풀어준 바가 있죠. 정치 개입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 이것이 이유였는데 석방된 후에 혐의 사실은 자꾸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2012년 총선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총선을 앞두고 군사이버사령부의 총선 대비 작전 지침이 담긴 문서에 직접 사인을 한 것입니다. 군과 총선, 엮여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죠.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조사 TF는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 대비 작전 지침 문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 9일 결재한 이 문건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 당일인 4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이버사 심리전단 인력 전체를 투입해 총력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총선 개입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겁니다. 하루 뒤인 2012년 3월 10일 역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 총선 개입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 이슈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에 대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했던 겁니다. TF는 또 김 전 장관이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13년 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은 팀 내 수사관이 대선 개입 지시 여부를 조사하려 하자 왜 대선 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은 수사팀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의 민정수석실 보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면서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시와 보고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부터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이름부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대공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권 유린이나 증거 조작 논란에 휩싸이곤 했던 과거와 확실히 결별하겠다는 뜻의 조치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국정원으로서는 생긴 일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보수 인사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되고 국가안보도 위험에 처했다고 보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도 드러났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문제를 이희정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국정원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간첩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의 친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됐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잘못된 집행을 보여준 최신 사례입니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다른 조직의 감시를 받지 않아 불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 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권모과장은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협력자 김모 씨도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위조 지시를 폭로했습니다.
사법살인이란 평가를 받았던 1974년 인혁당 사건 시절 중앙정보부의 잘못된 관행이 40년이 지난 국정원에서도 되풀이된 겁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기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공방첩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왕재산 사건, 이석기 내란 사건 등을 꼽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사건의 경우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내란 음모죄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쪽에선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럼 이제부터 대공수사는 도대체 어디서 한단 말이냐?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도 활발하게 대공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에도 대공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이미 지난 대선 때 제시됐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평 CIA로 재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공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산하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공약집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에서 실적도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71%는 경찰이 대공수사 끝에 잡은 경우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보다 적은 25%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게 맡기면 원활한 대공수사가 힘들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안보수사국의 소속과 관련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이나 법무부에 신설하거나 독립기관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 수사에 구멍이 생기는가? 이 부분은 2부 팩트체크에서 통계를 중심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의 이관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다뤘는데 지금까지 대공수사로 인한 문제가 사실 적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초에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2014년 홍강철 씨가 이 북한 보위부의 직파 간첩으로 지목이 돼 구속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홍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간첩으로 볼 만한 혐의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된 자필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 국가의 존립 내용과 지령 등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2007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17.4%로 나오는데요. 지난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7%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재심 판결에 대한 무죄 선고 비율을 보면요. 62%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특히 무리한 수사가 보안법 수사에서 더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CIA라든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정보기관의 경우 이 정보 수집과 수사를 병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이제 입수됐을 경우에 정보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만 호주와 이스라엘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요. 예. 이 정보기관에 아주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도 이게 그 수사와 정보는 분리한다.
이거 지금 내놓은 것인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국회... 뭐 지형으로 보자면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산하의 국정원 개혁 소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여야 동수로 구성한 이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된다라는 입장과 또 경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새벽에 신형 ICBM급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는데 오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달라졌고 우리 군 당국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화성 15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건물 밖으로 이동합니다. 김정은도 차량 옆에 바짝 붙어 나갑니다. 발사 장소로 옮겨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미사일은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수십여 초 뒤 동체에서 다시 한번 화염이 솟구칩니다. 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2단 추진체 엔진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발사 과정이 성공했다고 판단했는지 김정은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우리 군 당국은 화성 15형을 기존의 화성 14형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화성 15형은 신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탄두의 모습, 그리고 1, 2단 연결 부분,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크기 등에서 이전에 공개한 화성 14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동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화성 14형은 19m인데 반해 화성 15형은 이보다 2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바퀴축도 하나가 더 보태져 9개로 늘었습니다. 엔진 성능도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1단 추진체는 화성 14형에 사용한 백두산 엔진 2개를 결합해 탑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단 추진체도 직경이 더 커졌습니다. 일단은 더 무거운 탄두를 또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초기에 강한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개량된 2단 엔진을 더해서 한 번 더 밀어줌으로써 사거리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봅니다. 탄두부도 뾰족한 모양에서 둥글고 뭉툭하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국은 원유 공급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등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는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는 조롱을 덧붙여줬습니다.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President Trump called Chinese President Xi this morning and told him that we have come to the point that China must cut off the oil from North Korea. 북미사일 발사 이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헤일리 대사는 이례적으로 미중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막아야만 북한의 도발을 단절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 결의안에서 북한의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도발 포기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이르면 현지 시간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북한 수출입 상품의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절제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 조롱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제재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북미, 미중 관계 향배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예,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설사 미중 간 합의점을 찾더라도 한꺼번에가 아닌 단계적 조치가 우선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중단 압박 요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一贯主张安理会对朝制裁措施不应
对有关人道主义援助活动产生不利影响。 대북 원유 공급은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미중 정상 간 통화 소식을 신속히 전한 중국 매체들은 원유 중단 요구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진핑 주석이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재확인하며 관련국과 평화적 해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압박에 맞서면서 대화 모멘텀을 찾겠다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고위 외교 관계자는 중국은 조금 더 천천히 가자는 입장이라 전면 차단은 힘들고 차단 비율을 더 높이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면 금수 대신 석탄 통제처럼 단계적 조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적정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전방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세계 257개 정당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입니다. 참석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가 중국과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문제입니다. 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하에 인공적인 물 흐름을 만들려고 물 주입 작업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후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발전소 측은 물 주입 이후에 진동이 오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입할 당시의 수압이 통상 지열발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자극 정도가 아니라 안반 파쇄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박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와 물 주입 작업을 맡았던 중국 유니온 페트로란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지하 4km까지 뚫은 주입정과 생산정, 두 파이프 사이에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벌인 작업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특히 물 주입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월 6일, 지하에 인공지류를 형성하기 위해 89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압의 파쇄는 중국에서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작업이라고 강조합니다. 89메가파스칼은 880기압 정도에 달하는 고압으로 지하 안반을 분쇄하는 가스 채굴 작업 등에 가해지는 수준입니다. 포항과 마찬가지로 비화산지대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한 프랑스 솔츠 지역에서 물 주입 당시 평균 수압은 14.5메가파스칼, 일본 오가치 지열 발전소는 19에서 22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했습니다. 해외 지열 발전소들이 가했던 수압의 4-5배로 단순 자극이 아닌 파쇄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압 파쇄도 통상 50메가파스칼 정도에서 수압 파쇄가 행해지는데요. 수압 파쇄하면 3.0을 넘을 수도 있고 보고되는 곳은 5.6까지 지진이 났다 이렇게. 발전소 연구단이 작성한 진동 관리 방안 보고서에도 주입 압력이 클수록 더 큰 진동이 발생했다는 해외 실증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실제 유니온 페트로는 4월 15일까지 물 주입 작업을 벌였고 다음 날인 16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 측은 지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수압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정부 조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열발전소 측은 애초 4km 이상의 땅을 뚫는 시추 과정에서도 지하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추 파이프가 절단돼서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가한 건데 발전소 측은 이를 전담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넥스지오의 2015년도 연차 보고서입니다. 건의사항을 보면 드릴 파이프 절단이 발생해 추가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18일 땅을 뚫는 작업, 즉 시추 과정에서 드릴 파이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이프를 지하 4km 아래까지 넣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시 이를 들어올리던 과정에서 절반가량을 남겨두고 절단된 겁니다. 당시 회수 과정에서 지하에 다시 고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당시 그 업체에서는 막힌 구멍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톤 이상의 힘으로 이 막힌 파이프를 해소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를 했고. 하지만 사고 한 달 뒤 작성된 2013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km 시추에 성공했다며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파이프로 막힌 이 홀이 개점 휴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힌 상태로 방치된 걸로.
결국 절단된 파이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자 넥스지오 측은 2014년 사업 연장을 신청하고 외주 작업업체로 중국 회사 유니온 페트로를 선정했습니다. 파이프 회수는 물론 물 주입 작업까지 맡았던 중국 유니온 페트로도 이전에는 관련 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고 당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발전소 시추 과정부터 물 주입 작업까지 강한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늘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열발전소와 포항 지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온 내용들을 일단 보도를 해드리고 과연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학계에서 좀 더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도 지금은 학계에서도 이것이 직접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속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새로 나온 내용들을 일단 좀 전해드리죠. 박준호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중국 업체가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와 물 작업까지 맡았다는 것은 처음으로 보도된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애초 프로젝트를 맡았던 넥스지오 측은 시추 과정에서 파이프가 절단돼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그 지하에 절단돼 있는 파이프를 빼내기 위해서 약 200톤에 가까운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중국 기업인 유니온 페트로에게 남은 시추 작업과 수리 자극 작업을 맡기게 된 겁니다. 예. 그 물주입 작업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사실도 그 유니온 페트로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가해진 수압이 어느 정도 강한 수준이었나요? 한 220톤 정도, 그 파이프를 빼낼 때는 220톤 정도였고, 다음으로 물주입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지열 발전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예. 물 주입량과 그리고 물 주입 압력의 세기입니다. 일반적인 그 해외 비화산지대 그 지열 발전 실증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 솔츠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메가파스칼 전후의 수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포항에서는 89메가파스칼의 수압이 가해졌는데 이 솔츠의 한 6배의 수준입니다. 예. 이 89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그 쉽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기압으로 따지면 한 880기압 정도입니다. TNT 폭약으로 따지면 1000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수압이면 뭐 단순히 자극이 아니고 거의 안반 파쇄 수준에 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해외 실증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수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동의 규모도 커지는 그런 정비례 관계를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수압을 강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강한 수압을 강한 이유는 일단 지열 발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먼저 두 개의 파이프를 지하에 깊숙이 넣어서 그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인공 지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주입정에서 넣은 물이 땅속에 형성된 어떤 인공 지류를 타고 생산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받는 지열로 인해서 물이 증기로 바뀌고 그 증기가 다시 생산정을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 거리가 거의 600m에 달하기 때문에 수압이 세야 그만큼 다른 파이프로 물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유니온 페트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생산정에서 나온 그 물의 유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 넥스지오 측이 이 외주를 맡길 때 내걸었던 조건이 60L/s의 유량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60L가량의 물을 이렇게 생산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예. 하지만 보시면은 페트로는 8L/s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는데요. 목표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더 강한 수압으로 물을 내려보내서 유량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포항 지진은 물 주입을 마친 뒤에 2달 뒤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업체 쪽에서도 또한 여기에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2달 동안이나 이게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포항 지열
발전소에 물 주입이 중단된 거는 지난 9월 18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건 11월 15일로 약 2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엘살바도르의 한 지열 발전소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물 주입 후에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 주입 이후 한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프랑스 솔츠에서도 마찬가지로 2.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항의 경우 발전소 물 주입과 어떤 지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이에 비해서 길지만 그래도 지진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일 뿐입니다. 또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께서는 그게 단층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지진이지 이것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반대되는 의견도 마저 좀 취재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6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른바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온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내림세를 지속하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려간 뒤 지금까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이번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데다 수출 호조로 국내 실물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안정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의 어떤 회복세도 완만하게 이렇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한 3%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 1,400조 원 규모로 쌓인 가계부채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습니다. 한은이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추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근거로 신중한 판단을 강조한 만큼 인상폭과 속도가 급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은행들이 대출 부실 위험 등을 이유로 해서 영업 마진인 가산금리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매일 고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와 연동돼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금융채 금리에 반영되면 고정금리는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변동금리는 매달 15일에 바뀌기 때문에 다음 달 15일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보다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영업마진인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에 이어 가산금리까지 오르면 현재 연평균 3%대 중반인 가계대출금리는 금세 4%대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고강도 규제에도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의 집값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빚내서 집을 보유했거나 새로 사려는 이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두 차례 금리 인상기를 분석한 결과 집값 상승률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야 둔화됐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파리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맞물리면 집값 상승률이 과거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평소에도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늘 더 혼잡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데다가 출입문도 고장나고 운행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민간에 운영을 맡긴 9호선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 애써 몸을 밀어넣어 보지만 출입문은 쉽사리 닫히지 않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오늘 아침 출입문 고장까지 겹쳐 벌어진 모습입니다. 9호선 하루 이용객은 50만 명에 이릅니다. 차량 수는 적은데 출퇴근 이용객이 많아 평소에도 콩나물 시루 노선으로 불립니다. 25개 역 중 직원 1명이 근무하는 역이 10개나 됩니다. 이 같은 근무 여건 개선을 파업 사유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본의 운영을 맡긴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9호선 공사에는 정부와 서울시 돈 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6천억 원을 민자를 끌어들여 해결한 뒤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1단계 구간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출발이 민자 사업이다 보니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계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서울시는 혼잡도 개선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차량을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공영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자 운영 계약이 20년 넘게 남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JTBC의 백일원입니다. 네, 이 지하철 9호선의 한 기관사는 다들 졸면서 운전한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말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짧게나마 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기범 노조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범입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건데 위원장께서도 기관사로 8년 정도 운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예, 전국 지하철 기관 중에 가장 많이 차를 타고 가장 적게 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중 유일하게 숙박 시스템이 없다 보니 출근을 위해서 남들 다 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 본선기관사 중 대부분이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시 역근무 인원도 1명인 곳이 10개 이상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열악하고 그리고 노동 인력도 지금 한참 모자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실 9호선은 지옥철이라고 불릴 만큼 출퇴근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9호선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9호선이 최초 건설될 때 일일 수송 인원 예측이 2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9년이 지난 지금 5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처음부터 민간의 운영권을 넘길 것을 염두에 두고 건설하다 보니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앞섰고 그 피해를 저희 노동자와 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아니라 서울시가 9호선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영을 시가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시가 9호선 문제에 대해서 운영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데요.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9호선에 대해 적절한 인원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조 측이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증량 그리고 인원,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인력 증원 숫자를 보니까 이제 49명을 우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 정도가 충원이 되면 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노조가 요구안을 한 수준을 4층에서 검토해 보니 한 6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한 대로 49명이라도 충원이 된다면은 다른 지하철 기관의 한 70에서 80% 수준은 우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조 박기범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의 창원광장은 한 달 넘게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친박단체 집회장입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 단체는 오히려 집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회전 교차로가 조성된 창원 광장입니다. 광장 내부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도 있습니다. 또 광장 둘레에는 4분의 1가량이
현수막으로 둘러쳐졌습니다. 창원 광장은 3만 5천여 제곱미터로 서울시청 앞 광장의 3배 규모입니다. 한 친박 단체가 지난달 21일부터 이곳에서 하루 24시간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평일 낮엔 5명 내외가 자리를 지키고 집회가 열리는 주말엔 70여 명이 모입니다. 시민들은 소수가 광장을 점거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의 전체적인 소유지, 그게 어느 일부분의 사람 단체를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인 창원시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 저거를 오래 하게 놔두느냐 이런 부분도 많고 진짜 계속 전화만 받는 날도 있어요. 무대 위 스피커에선 군가와 선전 방송이 흘러나오면서 민원이 빗발쳐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추가하고 다음 달 말까지 집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하고 최순실 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5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총연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총재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등 연맹 예산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가고 곧이어 압수물 상자를 가져옵니다. 경찰은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의 수사관을 보내 김경재 총재와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총재 휴대전화 등 개인 소지품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총재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등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유용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김 총재가 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의 사장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점을 포착했습니다. 서울 서소문동 한전산업개발 본사에도 수사팀이 급파돼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김 총재 측은 그러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 총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홍보특보를 지냈고 지난해 자유총연맹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달 초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정작 현장에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대리점들과 본사가 의도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부산의 한 택배 상하차 터미널입니다. 남성들이 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노조 활동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택배기사들에게 일감을 주는 CJ 대한통운 소속 직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원들을 몰아낸 겁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가 택배연대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지만 현장에서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대리점 소장이 노조가 붙인 벽보를 떼어내고 저희 대리점 연합회에서 일하고 다시 연락이 왔대요. 같은 사업자인데 무슨 노동조합이에요. 지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노조 설립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한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법무법인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택배연대의 무자격을 주장하라는 식입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해당 지점들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은 건 본사와 관련이 없으며 현장에서 노조 활동을 저지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노조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사들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서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내겠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술 탈취, 부당 내부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조금 전에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이종명 전 차장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짧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어제 법원에 자신의 구속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한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MB정부 국방부와 달리 국정원의 댓글 조작 범행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여론조작 관련한 피해자들이 연달아서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면서 적폐 수사의 차질이 좀 우려가 됐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앞서 법원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을 지난 22일과 24일 연달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는데요. 일부 혐의 사실이나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있어서 구속 적부심 청구율은 낮은 편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 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론조작 피의자들이 연쇄적으로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명 전 차장의 구속 적부심이 진행되던 시각, 이 기자들을 만난 검찰 관계자도 결과를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 차장의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다른 피의자들의 적부심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이 화산 분화로 사흘 동안 발리 공항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인 우리 여행객들을 위해서 정부가 오늘 전세기를 투입했습니다. 273명이 전세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발리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리 사놓은 발리행 항공권이나 숙박업소를 취소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여행을 앞둔 시민들 불편이 겪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위치한 아궁 화산의 분화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당분간 발리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들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리 신혼여행을 계획한 예비신랑 김모 씨는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신네들의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환불을 약관에 맞춰서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된다. 호텔 측에선 항공기 결항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결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루 전에 또 안 나옵니다. 결혼식 당일날까지도 결항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레 발리로 떠날 계획을 세운 최모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 이후 발리행 항공편이 사흘 연속 결항돼 고객센터에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지만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발리 공항에 발이 묶인 국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발이 묶인 약 800명 가운데 179명은 조금 전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 귀국했고 273명을 태운 아시아나 전세기는 오늘 밤 현지 공항을 출발해 내일 오전 7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00여 명은 정기 노선 등을 통해 내일 순차적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매해 지하 역사와 신축 아파트, 또 대중교통 등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공표하지 않았던 결과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터널보다도 공기질이 나빴고 신축 아파트에선 환경 호르몬이 대거 검출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지난해 11월 오전 9시쯤에 이 미세먼지를 측정했더니 세제곱미터당 122.3 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하철 1, 2, 3호선의 평균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106.5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터널 공기질 조사를 한번 볼까요? 이 남산 2호 터널과 홍지문 터널을 빼고는 대구 지하철이 오히려 공기질이 나빴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다른 조사 대상 도시보다도 크게 높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에서는 각종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심장부전 등 심각한 환경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톨루엔이 기준치의 8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경남 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실내 온도를 높였다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베이크아웃 방식으로 빼내지만 일시적으로 분해됐다가 다시 환원됩니다. 전국 10개 도시의 신축 공동주택 86곳, 689개 지점을 조사했더니 10곳, 91개 지점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2,136곳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 공기 유지 기준을 초과한 곳은 76곳이었는데 어린이집이 59곳으로 초과 시설의 77%가 넘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는 건물주가 자가 측정을 한 뒤에 이 중에서 10% 정도를 무작위로 골라서 환경부가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 경남, 제주 이렇게 4개 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1,500여 곳을 검증하면서 정작 중요한 미세먼지를 빠뜨렸습니다. 이 정부가 매년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정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오늘 11월 마지막 날 추워서 고생 많으셨죠? 아침부터 영하권으로 시작해서 종일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첫날인 내일은 더 춥다는 예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시장 곳곳엔 보온용 에어캡과 시트지가 전시됐습니다. 갓난 손자를 얻은 할머니도 부랴부랴 시장을 찾았습니다. 딸이 우리 손자 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 유풍이 세가지고 좀 뭘로 막아볼까 하다 나왔어요. 서울 상도동 하늘 아래 첫 마을에서는 강추위 속에서 연탄 봉사가 한창입니다. 수관이 터져가지고요. 물이 안 나와서 못 든다고. 연탄을 옮기는 봉사자들도 춥기는 마찬가지. 주민들은 추운 날씨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탄이 제일 걱정했죠. 왜냐하면 기름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봉사하신 분들 어떡하나 추워서 그게 제일 걱정이 많았지. 햇빛은 제일 추운 날. 북서풍을 타고 내려온 찬기류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8도로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잠깐 풀렸다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져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한 지 25년이 지나 전범 재판이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최악의 전범 6인 가운데 한 명이 재판 도중에 독국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유엔사나 국제유고전범 재판소 재판부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전범들의 형이 선고됩니다. 1990년대 초 내전 당시 무슬림 민간인들을 학살 고문한 슬로보단 프랄작 전 크로아티아 장군 차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되자 프랄작이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독극물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현지 언론의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프랄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주엔 발칸의 학살자로 불린 라트코 물라디치 세르비아 전 사령관의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16년간 도피하다 2011년 체포된 물라디치는 10,000명에 가까운 무슬림을 학살한 보스니아 내전의 핵심 전범입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90명을 단죄하며 2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젠 화학무기 사용과 민간인 무차별 공습이란 전쟁 범죄를 낳은 시리아 내전이 다음 국제전범 재판에 올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정황과 관련한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해서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실무자였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원장이 회식 장소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중부 3터널 부근을 달리던 41살 강모 씨의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자 뒤따르던 트럭이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고니를 피하려다 생긴 일입니다. 이 사고로 강 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고니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서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단속을 강화하고 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인 치타와 자동차가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서준석 기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치타입니다. 그 옆에 경주용 자동차가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거리는 100m, 합성이 아니라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I think the race is going to be amazing. I've seen also the cheetah doing some rehearsal, and the speed of this animal is absolutely amazing. 치타가 첫 발을 차고 자동차도 흙먼지를 날리며 출발합니다. 초반에는 순간 스피드가 좋은 치타가 치고 나갑니다. 중반까지는 치타가 몸길이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은 자동차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힐끔거리며 치타를 의식하는 카레이서. 결과는 자동차의 아슬아슬한 승리였습니다. Well, it was started to bring the cheetah into full focus within the South African community. 이번 대결은 먹이를 매단 장치를 이용해 치타가 똑바로 달리게 하고 수십 번의 리허설을 거친 뒤 이뤄졌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치타는 약 7,000마리. 환경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치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전선과 인터넷, 유선 방송용 선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골목 위로 각종 선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전봇대를 따라 연결된 전선과 달리 주택의 옥상과 벽, 창문을 가리지 않고 뻗쳐 있는 선도 있습니다. 인터넷, 유선방송용 통신선들입니다. 오래전 설치된 선들도 함께 뒤엉켜 현재 사용하는 선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 옥상입니다. 인근 전봇대에서 선 수십 개가 연결돼 있는데요. 모두 인터넷 접속이나 유선방송 시청을 위해 설치된 선들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이 호수만 알아볼 수 있을 뿐 어떤 통신사업자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연결됐는지 알 수 없는 선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이사를 하거나 인터넷, 유선방송 업체를 바꾸면서 설치 기사들이 끊어놓은 것들입니다. 이 같은 통신용 선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전이나 화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과 얽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른손이 닿을 높이에 늘어뜨려진 통신선이 세게 당겨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재해나 충돌로 인해 전봇대가 무너졌던 경우
너무 많은 선이 연결돼 대규모 정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은커녕 더 복잡해지는 하늘을 봐야 하는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이사 가면은 저기서 띠부리가 철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또 다시 이사하면 또 다시 설치해가지고. 서울의 또 다른 동네입니다. 촘촘히 걸려있는 통신선 때문에 접혀있는 우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가입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방송통신용 단자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집에 벽이나 창문을 뚫어 선을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택가를 중심으로 통신선이 난립하는 건 편의를 앞세운 통신사업자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선과 케이블 방송이 들어오는 전봇대인데요. 기존의 방식대로 선을 옥상으로 올리는 방법 대신 이 매립함에다 묻고요. 건물 안에 있는 통신함으로 연결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급적 많은 선을 설치해야 수입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빨리빨리 설치할까 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가 공중선 정비구역에 대해 사후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해마다 10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선 정비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측은 업체들의 참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소홀한 감시와 통신사업자들의 방치로 공중선은 거미줄처럼 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끼리는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10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이 온즉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조선 땅에서 코끼리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서 선물 받은 코끼리는 실수로 양반을 밟아 죽여서 귀양까지 가게 됐고 각 지역의 관찰사들은 코끼리 사육의 어려움을 앞다투어 호소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슬픈 짐승. 조선 땅에 건너온 코끼리의 죄는 그러했습니다. 흰 코끼리를 신성시하는 고대 태국의 국왕들은 얄미운 신하를 골라서 흰 코끼리를 선물하곤 했다는군요. 왕의 선물을 받은 신하는 신과도 같은 코끼리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하는데 엄청난 먹이를 먹어치우는 코끼리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얄궂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코끼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슬픈 짐승. 그러니 흰 코끼리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돈 먹는 하마쯤의 의미가 되겠죠. 화이트 엘리펀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전 세계 건축 사업 중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으나 정작 쓸모는 없는 9개의 건축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9마리의 흰 코끼리 가운데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됐다는 소식. 가디언은 4대강 공사 이후에 오히려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유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우리의 낯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습관처럼 자주 입에 올렸던 국격이란 단어는 바로 그들 자신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코끼리는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너무 많이 먹어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너무 많이 먹어서 슬픈 짐승 코끼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쉽게도 귀양까지 다녀온 그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세종 3년 이후에 실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너무 많이 먹어서 슬픈 짐승. 흐르는 물을 가두어 버리니 거대한 건축물을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로봇 물고기는 이미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로봇 물고기의 역할은 강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염 측정은커녕 뇌물로 얼룩졌지만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엉터리 예산 사용, 저희들이 어제 오늘 연이어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단독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해드렸는데 잠깐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비 명목으로 약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을 빼돌려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개조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교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저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사적인 성격의 호화 펜트하우스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한민영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에도 사실 한 차례 이게 이제 논란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안에 거처를 마련했었는데 국정원 돈 10억 원이 들어갔다. 그것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네. 상당히 호화로웠던 모양이네요. 네, 일단 서울 도곡동,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18층 건물 꼭대기층입니다. 823제곱미터 약 250평 규모인데요. 이곳의 4분의 3 정도를 개조하고 1층에는 또 펜트하우스까지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겁니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4년에 철거됐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최고급 가구와 또 내장재로 꾸며졌다고 전해집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한 1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 지정했고 또 이 공사 과정은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인 이모 씨가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파악됐습니다. 6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에 관저가 아닌 도곡동에 거주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정원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했었죠? 2011년이었는데요. 국정원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장 관저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하는 동안에만 이전부터 안가로 쓰던 도곡동 빌딩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수사를 벌인 결과 관저라기보다는 원장 아내 이모 씨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사용한 주거 공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들로부터 이 씨가 지인들이 근처에 많이 살고 있으니 내가 도곡동에 좀 쓸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해당 펜트하우스는 이 씨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사적인 모임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뭐 주거 공간이기도 하고 별장처럼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 공작비로 했을까요? 일단 해외 공작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략으로라도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쓸지 전혀 적을 필요 없이 그냥 해외 공작비로라고 쓰면 끝인데요. 그 제목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 특히 이 해외 공작비의 이러한 암행성을 악용해서 자신의 쌈짓돈처럼 악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특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위장사업자의 계좌까지 동원했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댓글 부대 등 불법 정치와 선거 개입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위장사업자 계좌를 발견했는데요. 이 계좌에서 국정원이 200만 달러를 꺼내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거쳐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보낸 점도 파악한 상태입니다. 위장사업자 계좌는 저희들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간첩 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우려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안보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그동안 대공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팩트체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공백이 커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정원이 그동안 간첩을 많이 잡아왔습니까?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739건인데요. 이 가운데 경찰이 71%를 적발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의 비율은 25%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무사, 군, 검찰 등입니다.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을 경찰이 맡아온 셈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국정원이 이런 대공수사를 전담해 온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찰도 해왔고 오히려 사건은 3배 정도 더 많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첩 등 중요 방첩 수사에 관한 업무도 한다고요. 또 국정원도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두 기관과 수사 지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함께 대공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지금 들리는 바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은 2008년 27건의 국보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국정원은 17건을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의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13년에는 96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에 그해 국정원의 사건은 26건으로 정체 상태였습니다. 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경찰의 사건은 28건, 국정원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경찰이 담당했던 사건의 숫자가 더 많았고 추세적으로도 이제 그 비율이 커져왔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간첩 수사 포기 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공안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만 명의 간첩이 우글거린다. 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간첩 활동의 개념은 국가기밀탐지, 누설, 전달 혹은 중계를 말합니다. 또 판례로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해서 기밀 등을 탐지, 수집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첩은 단 한 명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국정원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의 권한이 편중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보기관에서 간첩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러 부작용을 남겼습니다. 그런 전례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를 뺏어라입니다. 예, 무슨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어제 강남구청에서는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예. 행사이기 때문에 귀빈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현희 강남구청장 그리고 오른쪽에 강남 의리 지역구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앉았습니다. 예. 신현희 구청장 축사가 먼저 2분 40초 정도 있고 전현희 의원이 축사를 했는데요. 축사가 2분이 좀 넘어서 50초쯤 되자 갑자기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예, 갑자기 사회자가 전현을 불러서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의뢰를 많은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개관이어서 좀 짧게 끝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예, 사회자가 의원 보고 축사를 짧게 하라고 했는데요. 예. 사회자 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수라장이 됩니다. 추운데 왜 연설을 길게 하냐? 의원 연설을 왜 막냐? 예, 이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참 축사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예. 근데 물론 뭐 국회의원이 특권층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축사를 2분 좀 넘었다고. 예. 물론 뭐 추워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분 좀 넘었다고 그냥 그만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춥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로 이분인데요. 전현희 의원 측은 강남구청 고위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시민으로부터 따로 영상을 하나 제보를 받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저분이
전현희 의원이 연설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현희 구청장에게 뭔가 얘기를 듣습니다. 아, 예. 그리고 사회자 쪽으로 가서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고 이분이 또 사회자에게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게 됩니다. 예. 사회자의 제지에도 전현희 의원이 축사를 계속하자 나중에 모습을 보면 신현희 구청장 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인데요. 일어나서 외칩니다. 연설이 계속되자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전현희 의원 측에서는 다시 뭐 구호를 외치거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몸싸움이 계속 벌어졌고 한쪽에서는 축사도 계속 이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요. 잠깐 그 영상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좋아요.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몸싸움을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받을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인데 아이들 앞에서 다행히 아이들은 별로 없었고요.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들은 추워서 안 왔을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강남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지역 행사가 일주일에 두세 차례가 열리는데 여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여야가 다를 경우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 쪽에서 주도권을 갖게 마련인데요. 전현희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충돌이 익숙해져서 이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얼마 전 동네 어르신 잔치에서는 모 동장이 축사하는 마이크를 뺏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어디 가서 축사할 때마다 순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좀 안 부르든가 아니 뭐 축사는 좀 생략하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안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막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꼭 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도 영상을 중심으로 좀 볼 텐데요. 시장 싫어 그렇지만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시의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인데요. 저 말을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잖아. 박원순 시장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랩을 한 건가요?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자라는 취지에서 래퍼 지코를 찾아가서 박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터뷰 도중 시키지도 않았는데 혹시 춤을 시킬까 봐 랩을 하겠다라면서 저 랩을 하게 된 겁니다. 랩을 하면서 몸을 흔드는 걸 흔히 래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상에 보면은 춤 비슷한 율동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기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가사였는데요. 시장 싫어 그렇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시장직이 힘들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해야 한다는 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감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원래 준비한 건가요, 멘트가? 제가 그래서 보좌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인터뷰 원고가 인터뷰 장소에 가는 차량 안에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원고에 내가 랩을 하겠다라는 것은 없었는데 상황을 보고 박 시장이 랩을 한번 할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보건대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요. 그래서 올해 저 춤 비슷한 율동을 준비하거나 랩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어쨌든 또 박 시장은 오늘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선 지지도는 낮았는데 서울시장 지지도는 높았다라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서울시장 3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박영선 의원 또 민병두 의원이 공식적으로 아주 공식은 아니지만요. 출사표를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경쟁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시장이 삼선까지 노리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논리를 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초기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먼저 두드러져서 나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나저나 박 시장이 실제로 삼선 출마를 할 의지를 가지고 그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예. 랩으로 출마 선언을 한 최초의 경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무 말 관성의 법칙으로 정했습니다. 예. 매일 페이스북에 서너 개의 글을 올려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제 저녁 이후 전혀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스북이 28일 오후 6시 28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어제 아침 회의를 보면 좀 나오는데요. 예.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한 삼선 의원이 대표님 SNS를 좀 자제해달라. 소셜미디어에 격한 표현들이 많이 가서 반발들이 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예. 홍준표 대표가 그 자리에서 왜 원내대표 후보들이 대표인 나를 공격하나,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는 다른 의원들이 좀 막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니 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방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반박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문제가 좀 되자 소셜미디어 활동을 당분간 접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 근데 이런 지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멈춘 일은 없었잖아요. 예, 이번엔 좀 다른데요. 예. 다음 달 12일에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문제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을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김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안 되면 홍준표 대표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원내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오늘 나경원 의원,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조경원 의원도 그렇고 유기준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공격하면서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막말이 그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철원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입니다. 낮에도 영하권이겠고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